혼자서 나태해져. 무리지어 피어있는 꽃보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이 도란도란 더 의처로울 때 있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 있다.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먼저 시간에 제 이제 그 마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이어서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벌써 4년쯤 전에 같아요. 제주도 어떤 중학교를 갔습니다. 이 애들은 어떻게 그 강의 태도, 듣는 태도가 좋은지 제가 감동할 정도로 아주 잘 듣는 거예요. 그런 학교일수록 그 선생님들이 미리 애들한테 시를 읽게 하고 가르쳤고 또 같이 이렇게 생각을 오래 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이 시라는 게 그게 마음의 문제고 정서의 문제고 느낌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애들이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래서 감정이 아주 그 거세고 파도처럼 말처럼 뛰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게 뛰는 그 시기에 시가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잔잔해지고 깊어지고 아주 애들이 훌륭해진 거예요. 강연을 끝나고 사인을 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사인을 길게 해줍니다. 그냥 제 이름만 써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 이름도 써주고 날짜도 써주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시를 써주죠. 와, 그 풀꽃이라는 시가 제가 쓴 시인데 이런 얘기를 좀 앞으로도 종종 할 텐데 별것도 아닌 시예요. 근데 그 시를 써주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옆에 와서 가슴이 떨린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내가 떨리는 거예요. 지가 떨리는데 내가 또 떨리는 거예요. 지가 좋은데 내가 또 좋은 거예요. 이런 경험이 어디 있나. 나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데 그렇게 이제 사인을 할 때였습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와서 저한테 내가 선생님 시 하나를 앱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걔가 외워요. 혼자서 얘가 그 시를 외워서 읽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2학년이라고 그래요. 걔 보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대목, 이 시에서 어느 대목이 제일 괜찮냐? 그랬더니 그 대목이 좋다. 너 비록 오늘 혼자서 꽃으로 펴 있을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 대목이 좋았다. 그래요. 왜 좋냐? 그러니까 그 대목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다. 너도 힘드냐? 그랬더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놀랐어요. 저렇게 학생회장, 차기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애고 똑똑하고 그런 애도 힘들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나만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못 견딥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같이 일부러 힘들으라는 건 아니고 힘든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요 누구나 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참 괴롭다고 어둡다고 불안하다고 우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에게 결핍이 있다면 모자란 것이 있다면 찌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좀 잘 살펴서 더 좋은 부분으로 해서
더 밝고 아름답고 빛나고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20대 때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26살 때 신이 됐는데 그때 어떤 선배님 한 분이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 젊은 시절에 폐병에 걸려본 적이 있대요. 그 당시에는 폐병 걸리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젊어서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근데 나중에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살아날라는 보장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있을까? 어쨌든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젊어서의 조건이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고 젊어서 그다음에 죽을 병. 이 세 가지를 겪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젊은 시절에 죽을 병에 한번 딱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 얘기입니다만 보드레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라는 것은 회복기의 삶이라고요. 여기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몸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앓았어요. 근데 앓고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죽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좋아져서 밖에 이제 출입하고 이제 건강한 사람 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때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삶을 쓰는 것이 시다. 이게 이제 보드레르의 이야기거든요. 회복기의 삶. 그러니까 회복기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 전에 아팠던 어떤 실패, 결핍, 나빴던 것이 있었던 거를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마이너가 있었는데 그것이 좋아져서 점점 메이저로 간다. 그러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았다 나빠지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빴다가 좋아지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나빠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지금 좀 꾸지꾸지하고 나쁘다 그러면 좋아지는 쪽을 좀 원하면 안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배가 좀 아파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근데 좀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저 기분 좋습니다. 어떨까요? 그게 낫지요. 안 아팠다가 아프는 것보다도 아팠다가 안 아픈 쪽으로 가는 것. 나빴다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이걸 저는 결핍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핍이라는 건 저주입니다. 나쁜 겁니다. 마이너입니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핍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마이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것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화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좀 좋은 쪽으로 바꿔가면서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날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아파요. 아까도 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있으니 배가 아프지.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배도 안 아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17년 전, 15년 전 제가 폐 속에 있는 쓸개가 터져서 제가 100% 죽을 뻔했습니다. 의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어떤 증상이냐면 담즙성 범발성 복막염.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쓸개물이 원인이 돼서 뱃속 전체가 복막염이 된 그런 증상. 치료 불가, 회복 불가, 수술 불가.
살아난다는 확률 10만 명분의 하나. 공주 시민이 11만인데 그중에 10만 명이 똑같이 저처럼 쓸개가 터지고 그리고 딱 하나 살아남는 확률입니다. 그런 확률은 없어요. 그거는 확률이 아닙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 뒤부터는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배가 아픈 것도 어때서 아프다? 내가 살아있으니 아프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러면요, 훨씬 좋아집니다. 진짜로 물 먹고, 따뜻한 물 먹고, 움직이고, 체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일 하고, 이제, 뭐, 가방 메고, 이렇게 나오면 어느 사이인가 그 아픈 증상이 조금씩 멀어져요.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나 나름대로 좋은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어둡고 불안하고 뭐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늘이 맑아졌어요. 무지개가 떴다고 그걸 핸드폰에다 찍어갖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옛날에는 흔히 보던 무지개인데 그게 왜 무지개가 없어졌을까요? 그 스모그도 있지만은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도통 뜨질 않으니까 하늘이 맑아진 거예요. 그렇다고 비행기 뜨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이 역작용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교감할 때 얘기인데 걸어 다녔습니다. 뭐 지금도 걸어 다니는데 그때도 걸어 다녔겠죠. 버스에 내려서 이제 20분 정도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걸어가는 길에 농부들이 그 딸기 하우스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논산인데 딸기가 참 맛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11월 달쯤에서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근데 내내 비닐하우스 이렇게 딱 치고 따뜻하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걷어내더라고요. 걷어내고 한 일주일쯤 그냥 있어요. 막 찬바람이 그냥 들어가도록. 그래서 제가 그 학부형들이기도 한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비닐하우스 저렇게 걷어내면 딸기들이 춥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말씀이 딸기를 지금 우리가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 딸기들이 커서 꽃이 필 때가 지금 됐는데 꽃을 안 피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쟤네들한테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겨울을 체험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겨울을.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걷어서 올리고 찬바람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쐬면 애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와, 겨울이 왔다, 춥다. 어떡하지? 그러고서 딸기들이 그냥 버들버들 떤다는 거예요. 결핍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 농부가 다시 또 비닐하우스를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쏟는 거예요. 겨울이 갔다. 꽃을 피워야지. 그러고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봄이 되면 그 맛있게 먹는 그 딸기, 그게요. 농부들이 그렇게 딸기들에게 미리미리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체험시켜가지고 고난을 줘가지고 그런 다음에 꽃을 피게 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 딸기가 한 알 한 알이 그냥 공짜로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고 그 녀석들이 그렇게 그런 고난의 축복을 입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디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이 너무너무 모자라다 그렇게 화가 난다 그러면 좀 참으시기 바라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 그리고 현재 나한테 있는 부족한 점, 어려운 점, 이 고난이 나에게 좋은 것을 분명히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있는 것을 그냥 딱 분질러 버리고 말아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주문합니다. 그 증거되는 사람이 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모자란 사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근데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죽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죽을 수 있는 그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약속 나태주. 덩치 큰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조그만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든지, 길 가다 담장 넘어 아이들 떠들며 노는 소리가 들려 잠시 발을 멈췄다든지, 매미 소리가 하늘 속으로 강물을 만들며 흘러가는 것을 문득 느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기로 해요. 나무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들의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지나간 밤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든지, 하루 종일 보고픈 마음이 떠나지 않아 가슴이 뻐근했다든지, 모처럼 개인 밤하늘 사이로 별 하나 찾아내야 숨어놓은 소원을 빌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기로 해요. 실은 우리들 이야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요. 우리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오래 헤어져 살면서도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해요. 그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이어서 오늘은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말을 하면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100년 이내 아주 특별한 사람은 좀 넘게 인생을 살다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공로를 남기고 여러 가지 그 업적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애쓰면서 살다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을 하거나 누구도 다 똑같이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무정의 용어다.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말이 그 무정의 용어인데, 정의하지 말고 인생은 인생이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은 무정의 용어다. 인생을 뭐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인생은 인생이다 이렇게 하자. 저 시골 할머니들 중에는요, 글씨도 모르고 물론 학교는 문 앞에도 가지 않았고 삶도 그냥 꾸지꾸지하고, 그런데도 아주 인생을 훌륭하게 잘 살다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부터 그런 분이었어요. 38살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어요. 남편이, 외할아버지가 병 앓고 이렇게 하느라고 다 잃으셨어요. 그러고서 혼자서 적방살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참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학식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인생을 잘 사셨어요. 정말로 나는 외할머니한테 비하면 내가 참 부끄러운 바가 참 많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이 못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저를 일찍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 동급생들이 나보다 한두 살 더 많아가지고 나는 그냥 여러 가지로 모자란 모질이로 그냥 학교를 다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썽도 안 부리고 앞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쬐끄만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품행방정상이라는 상을 주셨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선행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선행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품행방정상을 주셨어요. 그걸 타갖고 선생님한테 타가지고 할머니한테 내밀으면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너는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여. 노력하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좀 섭섭하셨어요. 기왕이면 잘했다고 하시지 그렇게 그냥 반도막짜리 칭찬 그거 아니면 나무라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뒤에 제가 시를 썼어요. 인생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니야. 노력하니까 그만큼이나 하는 거야.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었다. 지금 인생 얘기를 하면서 제가 쓴 인생이라는 시를 읽어드린 거예요. 이 얘기 그대로입니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제가 칭찬을 받자고 상장을 갖다 드리면 너는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야. 노력하니까 그만큼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외할머니가 저한테 너는 머리가 좋은 애야. 노력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인생이 그냥 그대로 꽝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꽝이었을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가 저에게 너는 머리가 좋지 않다. 그런데 노력하니까 그만큼이나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밑에를 채워라. 그 양반이 뭘 알고 했겠어요? 그 양반이 무슨 논어명자나 무슨 뭐 서양 사람들이 인생론을 읽고 얘기했겠어요? 그냥 당신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라는 걸 그냥 무정이용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이 젊은 엄마들 아직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 아빠 엄마들 들으신다면 아이를요 무조건 칭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무라는 것도 나쁘죠. 근데 우리 아이는 남하고 달라. 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무조건 너는 잘해. 넌 최고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요 아주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좀 잘했더라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아이가 좀 또 못했더라도 너무 나무라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번에 오스카상을 받은 윤여정이라고는 배우가 뭘 하겠습니까? 최고 1등만 하지 말고 우리 최중하면서 다 같이 잘 살자.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여정 씨가 무슨 인생론을 쓴 그런 학자고 시인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70살 돼서 윤여정 씨가 한 말 있죠. 나이 70살 처음 해봐서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처음 해보는 겁니다. 사랑도 서툴고 아버지 노릇도 서툴고 할아버지 노릇도 서툴고 선생 노릇도 서툴고 아들 노릇 다 서툴었습니다. 서툴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썼어요. 익숙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보고 내일 봐도 이 사람 언제 봤던가 저 목소리 언제 들었던가 이렇게 새롭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래야 서투른 것이 사랑이라고 저를 썼어요. 근데 인생도 서툰 것이 인생입니다. 서툴어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서툰 것 투성이에요. 너도 서툴고 나도 서툴고 다 서툽니다. 나도 77살 나이고 처음이라 서툴어요. 우리 코로나도 서툴어요. 접종도 서툴어요. 얼마나 서툽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서툰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사계라는 걸 아시나요?
인생 사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걸 아는 분이 모르더라고요. 없더라고.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계획하면은 프로그램, 플랜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동양식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깊이가 있고 스콥 그 범위가 크죠. 하루의 계획은 언제 있을까요?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새벽에 있다. 농사 짓는 사람 기준입니다. 1년의 계획은 언제 있을까요? 원단에 있다. 1월 달에 있다. 새봄에 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올해는 농사를 질 것인가? 이런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짓겠다. 그 계획이 원단에 있다. 하루의 계획이 새벽 아침에 이른 아침에 있는 것처럼 새봄에 1월 달에 있다. 그 말씀. 그 다음은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훌륭해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생의 계획은 어디 있는가? 근면함에 있다. 근면함에, 부지런함에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이 낸다. 아시겠죠? 네. 아주 대단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하늘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웬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 부지런함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머리가 좀, IQ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당신이 부지런함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정이 중요하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열정 부분이 그게 부지런함입니다. 그렇죠. 일생의 계획은 어디 있다고요? 근면함, 부지런함에 있다. 저는요, 지금도 무슨 말이든지 들으면 좋은 말이면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베낍니다. 외웁니다. 이거 없이 시 좀 제대로 쓴다? 불가능합니다. 요즘 필사 시집이 많이 나오는데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우고 읽고 쓰고 외우고 읽고 쓰고 그거 없이 시 잘 쓴다? 그건 없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뭘 하겠어요? 너는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에요. 노력하니까 그만큼이나 하는 거야. 얼마나 내가 그게 야속했다고요. 지금도 야속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노력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은 외할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공부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외할머니 앞에서 공부하는 아이예요. 할머니, 오늘도 난 이렇게 공부했어요. 잘래요. 아침이라서도 하는 할머니 나 오늘 또 공부하는 사람이 될래요. 이겁니다.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다. 마음속 깊이 껴안아야 될 그런 좋은 말입니다. 또 있지요. 네 번째 계획. 그래서 4계입니다. 첫 번째 계획은 하루의 계획은 새벽 아침에 있고 1년의 계획은 원단에 있고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계획.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집안의 계획은 화목함에 있다. 그래서 옛날에 집집마다 좋은 집안에는 가화만사성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집안이 화목한 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문장들이 왜 지금은 없나 모르겠어요. 이것 좀 확대할까요? 화목하면 사회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화목하면 직장도 잘 될 것이고 회사도 잘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단체로 해서 국가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 화목하지 않은 것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캐캐묵은 얘기입니다. 국어사전 속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3가지 불행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에요. 성리학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년 고등과 불행입니다. 소년
19살 이전에 고등고시, 그러니까 과거 시험 1등으로 합격하는 거 불행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했다면 조심하라. 그렇죠. 과거에서 1등 하면은 임금님한테서 술잔을 받습니다. 임금한테서 어사화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2등을 가면 어떨까요? 여지없이 불행하죠. 그래서 그것이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해서 잘해라. 두 번째, 부모 음덕으로 벼슬하는 것, 음직하는 것. 그거 불행할 수 있다. 누구 불행? 자기 불행, 그리고 백성 불행.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막 하루두르듯 휴두르듯 행정하고 백성 다스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불행. 정말로 이건 또 놀라운 얘기입니다. 말 잘하는데 글도 잘 쓰는 것.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장서지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맨 앞에 깃발 들고 들어가는 병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내 편도 죽고 내 편도 죽습니다. 절대로 앞에 깃발 들고 나가는 병사는 죽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잖아요. 나가라니까. 말 잘하는데 글도 잘 쓴다. 조광조 선생이 그랬습니다. 조광조 선생은 잘못 없어요. 말 잘하시고 글 잘하시고 훌륭하셔서 임금님 선생 경연에 나가셔서 늘 임금님한테 선생 노릇하셨어요. 근데 그게 꼴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해서 뽕나무 잎에다가 뭐 글씨를 써갖고 뽕이 누에가 발라먹게 해갖고서는 사약받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무정의 용어다, 이런 얘기를 결론 삼아 말씀하면서 부디 힘내어 잘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치르치르 미치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보면 파랑새를 찾아서 떠난 아이들이 있었죠. 파랑새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먼 데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파랑새가 자기 집 새장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이게 행복에 대한 가장 원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다. 어디 있을까? 가까운 데. 우리 집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런데 그걸 밖에 있다, 남한테 있다, 멀리 있다, 내가 안 보이는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행복을 찾는 과정이 매우 지난하고 불행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거죠. 카를 부세라고 하는 시인의 시도 있어요. 산 넘어 저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기에 나도 행복을 찾아서 떠났네. 그러나 가보니까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울면서 후회하면서 돌아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발돋움하고 까치발 딛고 산 너머 저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말한다. 아침에도 저 이것을 해서 입혀준 그 집사람입니다. 제가 예쁜 사람한테 장가가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예쁘진 않지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뚱뚱하고 늙고 그렇지만은 저한테는 참 좋은 사람. 외할머니 다음으로 좋은 사람.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자 둘을 꼽으라면 우리 어머니한테는 좀 죄송한데 외할머니하고 우리 집사람. 여전히 저를 믿고 사실은 믿을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믿고 이렇게 의지해 주는 사람. 아침에도 택시를 타는데 저 백팩을 무거운 백을 내가 안 믿어주면 안 된다 해서 택시 탈 때까지 메고 와서 택시를 잡아서 택시 뒷자리에다 밀어주고 간 사람.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를 만나겠다고 그런 사람. 나는 제가 그 사람이 저를 진짜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요. 그 낯선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살던 녀석하고 산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큰데도 큰 남자를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같이 이제 만만한 남자가 좋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한다 해서 내가 좀 속았지 뭡니까? 어쨌든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요. 그 사람하고 이제 산책을 갔다 올 때 지금은 제가 이제 밖으로 놔두느라고 그런 걸 못 하는데 참 적막하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교장을 하긴 했으나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산책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시를 쓰기도 했죠. 산책, 백합꽃 향기 너무 진하여 대문이 열렸네. 시 안 같지요? 너무 짧지요? 그렇지만 나는 이 시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합꽃 향기 너무 진하여 대문이 절로 열렸네. 저는 산책을 다니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렇게 산책을 다니다가 이제 1시간 넘게 다니면 저녁 때 다니면 지치잖아요. 여보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러면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이렇게 집 쪽으로 향하면요. 갑자기 길이 짧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디를 첫 번째 찾아갔어요. 어느 고장을. 근데 왜 이렇게 멀죠? 거기가? 근데 그것에서 일을 보고 돌아올 때는 왜 이렇게 길이 가깝지요? 이게 심리적인 거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거리. 우리 인간은 실제로 있는 실제의 거리로만 사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거리로도 산다. 그 사람이 좋아요. 좋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그 기간이 지루해.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루인데도 뭐 1년 같이 안 가요. 만났어. 근데 그 하루 있는 기간이 1시간이나 뭐 10분 가는 것처럼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시간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심리적인 거리. 집을 향하여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지요. 아, 오늘 또 해가 무사히 졌고 새들도 이제 둥지를 찾아가고 구름도 어쩌다 노을이 지고 이렇게 산도 그늘이 지면서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이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물론 집은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지은 지가 30년이 훨씬 넘어서 아주 낡은 집이고 집값도 아주 변두리 있어서 싼 집이에요. 8천만 원이었는데 그 집값이 오른 줄 알았더니 여전히 8천만 원이라대. 그거 좀 큰일인데 좀 올라가야 되는데. 딴 데 집값은 올라가는데 우리 집값은 안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 집이 저한테는 저녁 때 돌아갈 집입니다. 그게 8억이라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고요. 8천만 원이라는 것이 그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집입니다. 그 집에 내가 돌아가서 쉴 수 있고 내가 다시 안식을 찾고 다시 에너지 충전해서 나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저녁 때가 어떤 시간입니까? 지치고 어둡고 힘들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배가 고프고 하루 중에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나에게 그 8천만 원짜리 집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여지없이 불행할 것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나는 희만병분의 일로 확률로 병원에 갔다가 살아서 왔어요. 집에 왔습니다. 6개월 동안 비워뒀던 집입니다. 집에 와 들어봤더니 집 안에 있는 산세베리아가 죽어서 다 늘어져 있고 난초가 다 누렁잎이 돼서 죽어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입니다. 거미줄이 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문득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집 얼마나 떠나기 싫었던가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던가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이 기다리고 있는 곳 여기 바로 여기 그렇습니다.
그건 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건 다 낡은 거예요. 아버지도 낡은 사람이에요. 물건들도 다 낡은 겁니다. 새 것은 다 백화점에만 있어요. 다 상점에만 있어요. 어머니도 낡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더 낡아서 이제 더 쓸데가 없는 그런 낡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낡은 여자예요. 우리 집사람은 6번 전신마취 수술했고 나는 4번 수술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10번 깨진 항아리가 같이 산다고. 둘 합쳐서 10번이에요. 나는 저녁 때 그렇게 생각해요. 6번 깨진 항아리야 기다려라. 4번 깨진 항아리가 간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참 초라한 겁니다. 그래도 나쁩니까? 그래서 불행합니까? 불행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내가 불행해야 되는데 불행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는 힘들 때가 다 있어요. 취약할 때예요. 에너지가 이제 바닥일 때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징그러운 상대입니다. 아시나요? 가장 싸움 많이 하는 사람이 부부관계고요. 그 다음 싸움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하고 자식들이고요. 엄마하고 자식들이고 가족끼리예요. 남들하고는 싸움 안 합니다. 가장 많이 부닥친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가족이 언제 필요할까요? 언제 필요할까요? 내가 아플 때 필요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박사하고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처녀로 60살 넘게 있는 친구들 내 아는 사람 많아요. 좋더냐?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언제 나쁘더냐? 그랬더니 아플 때 나쁘더래요. 진짜로 아플 때는 이대로 내가 죽는가 싶더래요. 그때 후회를 했대요. 내가 귀찮아도 결혼을 할 걸. 그렇습니다. 나도요. 저도 진짜 아파서 죽을 때 가족이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포기 안 했고요. 우리 아들이 포기 안 했고요. 딱 2사람이 포기를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종교 얘기를 해서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지 않으면 저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죽겠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치 아파서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2사람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죽는다니까. 연명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친구도 중요하지요. 친구 아주 소중합니다. 인디안 말로 친구란 뭐냐? 내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자. 그런 친구 있으세요?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그 시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이세요. 좋은 친구는 한 사람도 많다.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 듣는 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가 슬픔을 대신 지고 가준 사람이 였을까요? 나는 누구에게인가 한 사람도 많은 친구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없네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딱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돌려세우고 저는 아니다, 저는 아니다, 저는 벌 줘야 되고 저는 멀리해야 되고 저는 내쳐야 된다 할 때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저 사람한테 그러지 마라. 저 애한테 그러지 말라. 끝까지 오직 한 사람 끝까지 남아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오직 한 사람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동행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죽지. 제가 쓴 시입니다. 딱 2줄이에요. 저는 처음에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나? 라고 썼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쓰니까 어머니가 난데 나한테 돌아가시나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지. 무슨 말씀?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나는 살아있으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 저는 재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늦게 내가 슬픈 아들이 됐는데 그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 계세요.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에 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윤동주 선생 얘기를 했어요. 윤동주 선생은 1945년 2월 16일 날에 돌아가셨단다. 그럴 때 애들이 어떤 애가 하나가 이렇게 상당히 개구진 애가 장난처럼 말을 해요. 윤동주 선생 안 죽었습니다. 안 죽어? 예,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안 죽었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 아이는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아이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 말을 한 애가 지가 놀래요. 지가 말을 해놓고 지가 놀래. 와, 내가 어쩌다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다 박수하고 놀랜다 말이지. 그래서 내가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마음속에 살아있고 모든 애들 마음속에 살아있고 내 마음에 살아있으니까 윤동수 선생은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생명이에요. 진정한 명예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내가 마음속에 어머니를 간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한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또 있지요.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그렇죠. 여기서는 노래, 아이들은 나보고 무슨 노래 좋아하느냐고 불러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집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물질이 필요해요. 그 위에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건 이 사람 문제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명예입니다. 문화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일단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물질을 좀 가져야 돼요. 그 위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나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문화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이 제일 취약합니다. 홀란드에는요 문화비부터 줄여요. 문화가 융성한 나라가 진정한 나라입니다. 김구 선생도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그래 나는 부강한 나라 좋지만 남의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로서 족하고 나는 잘 사는 나라 좋지만은 그냥 꾸지 않을 나라로서 족하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나라는 문화가 융성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본인이 행복한 것을 모를 뿐입니다. 부디 본인이 행복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시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